이 이야기는 2023년 11월 서울 북촌의 작은 한옥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전통 한옥들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 된 곳이죠.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한옥들 사이로 현대식 카페와 작은 공방들이 어우러져 있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박영애 선생님은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과 함께 이사 온 이후로 줄곧 한 곳에서 살며 이 마을의 역사와 함께 나이 들어가신 분이시죠. 선생님의 한옥은 아담하지만 정갈한 집이었습니다. 작은 앞마당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고 대청마루에는 낡았지만 잘 관리된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벽면 곳곳에는 옛날 제자들이 보내온 편지들과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고요. 영희 선생님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35년간 근무하신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주로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엄하지만 따뜻한 선생님으로 유명했어요. 무엇보다 글쓰기 지도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셔서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들 중에는 나중에 작가나 기자가 된 제자들도 여럿 있을 정도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선생님은 가만히 있지 못하셨어요. 마을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무료로 글쓰기를 가르치시고 동네 어르신들께는 한글을 깨우쳐드리는 일을 꾸준히 하셨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영희 선생님을 인자한 할머니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항상 단정한 한복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기꺼이 나서시는 분이셨어요. 선생님이 살고 계신 한옥은 2층 구조였는데 1층 일부를 젊은 도예가에게 공방으로 임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이도윤이었어요. 27세의 도윤은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작은 공방을 차린 지 2년 정도 된 신진 작가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고 영희 선생님을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어요. 도윤은 매달 임대료를 정확히 내고 공방에서 나는 소음이나 냄새에도 항상 조심했습니다. 가끔 작업이 늦어져서 밤늦게까지 물레를 돌리게 될 때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명절이나 선생님 생신 때면 정성스럽게 만든 도자기를 선물로 드리곤 했어요. 영희 선생님도 이런 도윤을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가끔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눠 먹고 도윤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을 사다 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영희 선생님 댁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외아들 박성훈과 며느리 윤서영 부부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박성훈은 48세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옷을 입고 어머니께 선물도 자주 사다 드렸으니까요. 며느리 윤서영도 43세의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외모도 깔끔하고 말씨도 부드러웠어요. 시어머니께 존댓말도 잘하고 자주 음식을 해서 갖다 드리는 효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들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우선 이 부부가 찾아오는 패턴이 일정했습니다. 주로 평일 오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대를 골라서 왔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반드시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영애 선생님의 거주 문제였죠. 성우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큰 집에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계단도 있고 겨울에는 추우시고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많아요.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외롭지도 않으시고요. 서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여기는 너무 외진 곳이라서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요양원은 의료진도 상주하고 24시간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영희 선생님도 이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모르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이 한옥을 떠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곳은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갖고 온 보금자리였고 수많은 추억이 스민 곳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계속하고 싶으셨고요. 그래서 영희 선생님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난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단다. 하지만 성훈과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거절당하면 며칠 후에 또 찾아와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점점 이들의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톤이었다면 나중에는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집이 너무 크니까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며느리 서영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냥하고 부드러웠던 목소리가 점점 냉정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가져다 준 음식을 드신 날에는 영희 선생님이 하루 종일 나른하고 정신이 흐릿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했어요. 도윤은 이런 변화들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공방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위층에서 나는 소리들이 들렸거든요. 성훈과 서영이 올 때마다 영희 선생님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나중에는 아예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 대신 성훈과 서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윤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작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성훈과 서영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컸던 건지 아니면 밤이라서 더 잘 들렸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회사가 망해. 벌써 3개월째 이자도 못 내고 있어. 은행에서 연락 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성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네.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집을 팔 생각이 없으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어머님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되잖아. 치매 진단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서영은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이미 시작했고. 도윤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이들이 이미 뭔가를 시작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제서야 최근 영희 선생님의 이상한 증상들이 이해가 되었어요. 서영이 가져다 드린 음식에 뭔가를 탄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약은 어디서 구했어? 인터넷에서 구하기 어려운 게 뭐 있어? 수면제나 정신안정제 정도는. 그런데 너무 많이 타면 안 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알아서 해. 나도 처음 하는 일이 아니야. 도윤은 이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영희 선생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집을 팔도록 강요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은 지금까지 영희 선생님이 보인 이상 증상들을 떠올려 봤어요. 서영이 음식을 가져온 날마다 선생님이 비정상적으로 졸려하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어머님이 끝까지 버티시면 어떡해? 그럼 정말로 요양원에 모셔야지. 치매 진단서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어. 아는 의사가 있거든. 그러면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나? 다른 선택이 없어. 5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와. 이 집값이면 충분히 해결돼. 도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노인 학대이자 살인 모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 아들처럼 따르던 영희 선생님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영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일어난 일이 그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오후 서영이 또 음식을 가져왔어요. 평소보다 많은 양이었고
영희 선생님께 꼭 다 드시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영희 선생님은 평소와 달리 매우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어요. 비틀거리며 걸으시고 말이 어눌해지고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영희 선생님이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도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희 선생님을 깨워서 피하시도록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도윤에게는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추측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며칠 더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도윤이 본 것들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성훈과 서영은 거의 매일 와서 영희 선생님을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해요.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대요. 늦으면 못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영이 가져오는 음식의 양과 빈도가 점점 늘어났어요. 하루 걸러 하루씩 뭔가를 가져왔고 영희 선생님이 거절하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해드리는 건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든 건데요. 영희 선생님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어요. 평소 총명하시던 분이 점점 멍해지시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도윤을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기도 했어요. 도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영희 선생님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성훈과 서영은 교묘하게 부인할 것이고 증거도 없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윤은 형 이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우는 도윤보다 5살 많은 32세로 지방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사회부 기자였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즉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도윤으로부터 상황을 자세히 들은 현우는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야. 명백한 범죄야. 노인 학대이자 살인 모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우선 영희 선생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증거를 수집해야 해. 그런데 문제는 증거야. 내가 들은 대화만으로는 부족해. 현우는 기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영희 선생님이 이런 일들을 기록해 두셨을 가능성은 없을까? 기록이요? 노인분들 중에는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 특히 교사 출신이시면. 현우의 추측은 적중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도윤과 현우는 영희 선생님을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처음에는 놀라시던 영희 선생님이었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들으시고는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어디에 적어두신 게 있으세요? 현우의 질문에 영희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물론 있지. 난 평생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써왔단다. 영희 선생님이 가져오신 것은 낡은 수첩 여러 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몇 개월간의 기록이 담긴 수첩을 펼쳐보니 현우와 도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을 교사로 살아온 분답게 영희 선생님의 기록은 정말 상세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대화 내용, 심지어 그때의 감정까지 모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9월 15일자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영이 미역국을 가져왔다. 평소 서영이 끓여주는 미역국과 맛이 달랐다. 약간 쓴맛이 났다. 처음에는 소금을 덜 넣었나 생각했는데 뒷맛이 이상했다. 그날 오후부터 계속 졸렸다. 평소 낮잠을 자지 않는데 3시간이나 잤다. 저녁에도 정신이 흐릿했다. 9월 22일 성훈이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다. 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여러 시설을 소개했다. 하지만 예전 성훈과는 눈빛이 달랐다. 급해 보였다. 내가 거절하자 표정이 굳어졌다. 10월 3일 서영이 또 음식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닭죽이었다. 거절했더니 화를 냈다. 건강 생각해서 해드리는 건데 왜 그러시냐며 소리를 질렀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다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10월 18일 성훈과 서영이 함께 왔다. 집 매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내가 거절하자 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분명히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10월 25일 서영이 가져온 호박죽을 먹었다. 또 이상한 맛이 났지만 거절하면 또 화낼까봐 억지로 먹었다. 그날 밤 잠을 너무 많이 잤다. 12시간 넘게 잔 것 같다.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몸이 이상했다. 이런 식으로 수십 페이지에 걸쳐 상세한 기록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감정과 의심스러운 점들까지 모두 적어놨어요. 현우는 이 기록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정말 그래? 네, 그리고 이 정도면 기사로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영희 선생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증거가 완벽해도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특히 가족 문제는 더욱 그렇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일을 공개하시면 아드님도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현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희 선생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 속에는 72년 인생의 무게와 교사로서 지켜온 신념,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아픈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을 거예요. 마침내 영희 선생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내가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게 정이야.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기르는 것. 그런 걸 가르쳐온 내가 내 일에서는 불의를 외면할 수는 없어.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내 문제만이 아니야. 나 같은 노인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누군가는 나서서 이런 일들을 알려야 해. 영희 선생님의 결심을 들은 현우는 즉시 기사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극적인 가족 스캔들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접근했어요. 노인 학대의 실태, 가족에 의한 재산 침해의 심각성,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의 필요성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기사 제목은 며느리에 가면 아들의 배신 마이너스 노모의 집을 노린 치밀한 음모였습니다. 자극적이면서도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영희 선생님의 허락하에 그분의 실명을 사용했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영희 선생님이 직접 실명 공개를 원하셨어요. 숨을 이유가 없어. 잘못한 건 내가 아니니까. 라고 하시면서요.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먼저 영희 선생님의 평범했던 일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시작했습니다. 72세의 은퇴 교사가 40년간 살아온 북촌 한옥에서의 평화로운 삶,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던 일상들을 먼저 소개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아들과 며느리의 등장, 그들의 요양원 권유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희 선생님의 꼼꼼한 기록들이었어요. 단순한 주장이나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 대화 내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과 관련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날짜, 그날의 이상 증상들, 그리고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과정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현우는 기사에서 성훈의 경제적 어려움도 언급했습니다. 무역업체 운영 중 5억 원대의 빚을 지게 된 상황, 은행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어머니의 집에 눈을 돌린 과정들을 추적해서 썼어요.
더 심각한 건 이들이 단순히 경제적 압박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영희 선생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약물을 사용한 정황,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법적으로 재산 관리권을 가져오려 했던 계획까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기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영희 선생님의 용기와 결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과정, 그리고 개인적인 상처를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나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사는 지역 신문 일면에 실렸고 곧바로 인터넷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영희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들이 댓글과 공유를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담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가족 문제라고 생각해서 참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구나. 나이 든 부모님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 등시옷의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나도 혹시 당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평소 자녀들의 행동 중에서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이어졌어요. 다른 신문사들과 방송국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노인 학대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에서 영희 선생님을 인터뷰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수사기관의 움직임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찰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영희 선생님의 상세한 기록들, 도윤이 목격한 내용들, 그리고 성훈과 서영의 금융 기록들을 종합해보니 범죄의 전모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성훈은 실제로 사업 실패로 5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이미 개인 신용도 최하 등급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집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거죠. 서영의 경우는 더욱 치밀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수면제와 정신안정제를 불법으로 구입한 기록들이 발견되었고 실제로 영희 선생님께 드린 음식에서 이런 성분들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허위 진료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와의 연락 기록도 나왔어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단계적이었어요. 1단계는 약물을 이용해서 영희 선생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 2단계는 치매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게 해서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것, 3단계는 성년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을 관리하겠다며 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도윤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그리고 영희 선생님이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이 계획은 성공했을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노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결국 성훈은 사기 및 강요 혐의로, 서영은 사기, 강요, 그리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영희 선생님의 상세한 기록과 물증들 앞에서는 결국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훈은 법정에서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영희 선생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해. 서영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시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법정에서도 언론 보도에서도 큰 비판을 받았어요. 최종 판결에서 성훈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서영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학대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선생님에게 진정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것이죠. 먼저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권익보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강의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제목은 기록으로 나를 지키기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실용적이고 구체적이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세요. 누가 언제 뭘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땠는지. 이런 기록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